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홍신문화사에서 출간했고 최원주님이 옮긴 책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다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그 나름의 불행을 안고 있는 법이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요즘 서점가에서 반응이 좋은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에도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인용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벼르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여자 주인공 테레자가 들껴 있는 책으로 비중 있게 나오기도 하지요. 그만큼 소설 안나 카레니나가 가지는 의미는 깊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 시작 전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문장이 요즘엔 그 의미를 깊게 사유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낭독할 장면은 안나의 오라버니인 오블론스키 부부 사이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던 안나가 이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게 됩니다. 기차역에서 브론스키와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기차역은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의 시작이자 사랑의 끝인 장소, 즉 안나가 최후에 자살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안나 카레니나와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오전 11시에 브론스키는 페테르부르크역으로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다. 그때 마침 같은 기차로 올 누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오블론스키와 정면의 큰 층계 위에서 마주쳤다. 이게 누구야? 자넨 누굴 마중하러 왔나? 오블론스키가 이렇게 소리쳤다. 어머니를 마중하러 왔지. 오늘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어. 오블론스키를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브론스키는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와 악수를 한 뒤 함께 층계를 올라갔다. 그건 그렇고 어젯밤엔 2시까지 자네를 기다렸네. 어젯밤에 시체르바스키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갔었나? 곧장 숙소로 갔지. 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시체르바스키 집에서 나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거든. 명만은 그 낙인으로 알아보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던가. 오블론스키는 어제 레빈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을 낭독조로 말했다. 브론스키는 그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싱긋 웃었으나 곧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 그런데 자넨 누굴 마중 나왔나? 나 말인가? 그야 미모의 여인이지.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아, 그래?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자에게 화 있으라. 그 누구도 아닌 내 누이 동생 안나야. 아, 그 카레닌 부인 말인가? 하고 브론스키가 말했다. 그럼 자네 정말 그 애를 아나? 알 것 같아. 한데 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걸. 브론스키는 카레닌 부인이라는 이름에서 어딘지 가식적이고 따분한 것을 막연히 연상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매제인 저 유명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은 잘 알고 있겠지. 아무튼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야 세건의 평판이나 그의 풍채라면 알고 있지. 총명하고 학식 있고 덕망 높은 사람이란 것도 말이야. 하지만 자네도 아다시피 그 사람과 나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하고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그래,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야. 다소 보수적인 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훌륭한 인물이야. 그러면서 오블론스키는 단정하듯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그에게 참 다행스런 일이지. 브론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도 와 있었구먼. 이리 들어오게. 그는 입구에 서 있는 어머니의 키 크고 늙은 하인을 보고 외쳤다. 브론스키는 요즘 오블론스키가 일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호감 이외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를 키티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그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가? 이번 일요일에 프리마 돈나를 위해서 만찬회를 열지 않겠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의 팔을 잡고 말했다. 뭐 그렇게 하세. 내가 유지들을 끌어모으지. 그렇지. 자네 어젯밤 내 친구 레빈과 만나지 않았나? 하고 오블론스키가 물었다. 물론 만나긴 했는데 웬일이지. 일찌감치 돌아가 버렸지.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며 오블론스키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던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은 다 물론 지금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예외지만 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하면서 빈정거리는 듯한 투로 덧붙여 말했다. 가시가 돋친 것 같아. 웬일인지 줄곧 잔뜩 고를 내며 대드니까 말이야. 마치 상대방에게 어디 이놈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말이야. 하긴 그런 점이 있을 수도 모르지. 오블론스키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곧 도착합니까? 브론스키는 여권 쪽을 보고 물었다. 이제 방금 앞에 역을 출발했습니다. 하고 여권이 대답했다. 열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정거장의 분위기로서 즉 짐꾼이 다름질쳐 지나가고 헌병과 여권들이 나타나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등으로 보아 점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얼어붙은 수증기를 통하여 방코트에다 부드러운 펠트 장화를 신은 인부들이 여러 가닥으로 커브를 그리고 있는 선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훨씬 저쪽의 레일에서는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뭔가 묵직한 것이 꿈을 거리는 듯한 기척이 들렸다. 오블론스키는 레빈이 키티에 대해서 품고 있는 연정을 브론스키에게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자네는 내 친구 레빈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하고 있군 그래. 그 친구 대단히 신경질적이라서 때로는 불쾌하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때론 이따금씩 괜찮은 구석이 있는 놈이거든. 아주 결백하고 정직한 성격에다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어제 저녁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오블론스키는 어제 친구에 대해서 느꼈던 진심에서 우러난 동정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와 똑같은 기분을 오직 브론스키에 대해서만 느끼면서 의미 있는 미소를 띠고 말을 계속했다. 그래,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젯밤에 그로선 특별히 행복해지던가 아니면 특별히 불행해지던가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거야. 브론스키는 걸음을 멈추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어제 자네 처제에게 청혼이라도 했단 말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어제는 어쩐지 그렇게 보였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친구가 일찍 돌아가 버린 데다가 기분이 나빠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오래전부터 그녀를 연모해 왔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몹시 가엾게 느껴져. 그랬었군.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 자네 처제는 좀 더 좋은 상대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하기야,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떻든 이건 확실히 괴로운 입장인 것만은 분명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와 같은 여자를 상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구 말이야. 그러니 그쪽은 거절당해도 돈이 넉넉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지만 이쪽은 인격이 저울질 당하게 되는 거니 말일세. 그건 그렇고 드디어 기차가 들어오는 모양이군. 정말로 저 멀리서 기적이 울리고 있었다. 2, 3분쯤 지나자 플랫폼이 요란하게 흔들리더니 차디찬 공기 때문에 증기를 밑으로 내뿜으며 가운데 바퀴의 지렛대를 천천히 규칙적으로 신축시키면서 기관차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목도리로 얼굴을 싸매고 온통 성애투성이인 기관사가 시종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있었다. 탄수차 뒤를 이어 캥캥거리며 지저대는 개를 실은 수화물차가 점점 더 속력을 줄이면서 그러나 더욱더 요란하게 플랫폼을 흔들면서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차가 정차할 때 생기는 자그마한 진동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날렵한 차장이 호각을 불면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 성급한 승객들이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했다. 몸을 쭉 펴고 엄숙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근위 사관, 가방을 들고 쾌활하게 웃고 있는 상인, 큼직한 자루를 짊어진 농부 등등이. 브론스키는 오블론스키와 나란히 선 채 객차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머니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방금 키티에 대해서 들은 얘기 때문에 그는 흥분하여 기뻐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자연히 딱 벌어지고 그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자임을 느끼고 있었다. 브론스키 백작 부인께선 이 차에 계십니다. 차장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린 브론스키는 눈앞에 닥친 어머니와의 대면을 생각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가 속해 있는 계층의 사고방식으로 보나 그가 받아온 교육으로 보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최상급의 복종과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경애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겉으로는 더욱더 고분고분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 브론스키는 차장의 뒤를 따라 객차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때 마침 밖으로 나오는 어느 귀부인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멈추어 섰다. 사교계에 출입하는 사람의 그 특유한 육감으로 브론스키는 첫눈에 이 귀부인이 최상급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헌데 이 귀부인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 모습 전체에 감돌고 있는 섬세한 느낌이나 정숙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우아함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자기 곁을 지나쳐갈 때 그 사랑스러운 표정 속에 무언가 독특한 감미롭고 다정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다 보았을 때 그녀 또한 얼굴을 이쪽으로 돌렸다. 짙은 속눈썹 때문에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그 반짝거리는 잿빛 눈은 마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라도 하듯 제법 친근하게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곧 또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이 지나가는 군중 속으로 돌려졌다. 이 한순간의 응시 속에서 브론스키는 상대방의 얼굴에 약동하고 있는 정숙하면서도 생기에 넘친 표정을 읽었다. 그것은 그녀의 반짝거리는 눈빛과 그 붉은 입술을 약간 일그러뜨린 희미한 미소 사이에 감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 무언가가 그녀의 온몸에 넘쳐 흘러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반짝임이나 미소 속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눈 속의 빛을 지워버리려 했으나 그것은 도리어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희미한 미소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브론스키는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눈에 고스머리에 야윈 그의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아들을 빤히 바라보며
얇은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종에게 손가방을 건네주고는 조그맣고 야윈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아들의 머리를 쳐들어 그 이마에 키스했다. 전보는 받았느냐? 몸은 건강하고? 다행이구나. 오시는 도중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는 어머니 곁에 앉으면서 이렇게 물었으나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에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입구에서 마주쳤던 그 귀부인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귀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인, 그것은 페테르부르크식의 견해입니다. 페테르부르크식이 아니에요. 그저 여자로서의 견해예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손에 키스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반 페트로비치. 그리고 오라버니가 나와 계실 텐데 혹시 만나시거든 이쪽으로 오시라고 전해주시겠어요? 귀부인은 문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오라버니를 찾으셨나요?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귀부인에게 얘기를 걸었다. 브론스키는 이제야 겨우 그녀가 카레닌 부인이라는 걸 알아챘다. 당신 오라버니는 이쪽에 계십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는 실례했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해서. 하긴 아주 잠깐 동안 배웠을 뿐이어서. 브론스키는 인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아마도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당신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당신 어머님과 같이 오면서 우린 줄곧 당신 얘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녀는 아까부터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던 그 생기에 넘치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런데 오라버니는 아직도 안 오시는군요. 알료사, 네가 가서 모셔오렴. 노백작 부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브론스키는 플랫폼에 나가 소리쳤다. 오블론스키, 여기야 여기. 그러자 카리닌 부인은 오라버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또박또박 가벼운 걸음걸이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오빠가 가까이 다가오기가 무섭게 브론스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몸짓으로 오빠의 목을 왼손으로 끌어안고 재빨리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힘차게 키스했다. 브론스키는 줄곧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심결에 까닭 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지, 그렇지 않니? 백작 부인이 카레닌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분의 남편이 저희를 나와 같은 차에 태우시더구나. 나는 정말 즐거웠단다. 오는 도중에 줄곧 저희와 얘기하면서 왔거든. 그건 그렇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너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얘야, 정말 잘됐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군요. 자, 어머니, 이제 가실까요? 아들은 쌀쌀한 투로 말했다. 카레닌 부인은 백작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부인께선 아드님을 만나셨고 저는 오라버니를 만났으니 게다가 제 얘기도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그녀는 즐거운 듯 말했다. 원, 별 말씀을. 이렇게 말한 백작 부인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계를 일주한다고 해도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얘기를 하건 가만히 앉아있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즐거워지는 사랑스러운 분이니까요. 그리고 아드님에 대해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카레닌 부인은 꼿꼿한 자세로 꼼짝도 않고 서 있었으나
그 눈은 웃고 있었다. 카레닌 부인에겐 하고 백작 부인은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8살 난 아드님이 있단다.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드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떼어놓고 온 걸 몹시 걱정하고 계시단다. 어머, 그러고 보니 우린 줄곧 그 얘기만을 하고 왔군요. 저는 제 아들 얘기를, 백작 부인께선 당신 아드님 얘기를. 카레닌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또다시 그 미소가 그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것은 그에게 향해진 다정한 미소였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덕분에 어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럼 부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부인 하고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 키스하게 좀 해주세요.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에게 아주 홀딱 반해버렸어요. 극히 판에 박은 인사말에 지나지 않았지만 카레닌 부인은 진심으로 그 말을 믿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가볍게 허리를 굽혀 자기의 얼굴을 백작 부인의 입술에다 내밀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펴고서 그 입술과 눈 언저리에 감도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조그만 손을 잡았다. 그는 상대방이 정열적으로 악수하면서 자기의 손을 힘차게 흔드는 것을 무슨 특별한 뜻이 담겨 있기라도 하듯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좀 풍만하게 보이는 몸집인데도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정말 사랑스러운 부인이야 하고 노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카레닌 부인의 우아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뒤를 눈으로 쫓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줄곧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녀는 오빠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활발한 투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분명 그 얘기는 브론스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는 그것이 불쾌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어머니 다들 잘 지냅니까? 그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면서 되풀이해서 물었다. 다들 잘 있단다. 잘들 있고 말고. 알렉산드르는 아주 귀여워졌고 게다가 마리아도 아주 예뻐졌단다. 그 애는 정말 재미있는 아가씨란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에게 무엇보다도 흥미있는 것, 즉 그 일 때문에 일부러 페테르부르크까지 갔다 오게 된 손자의 세례 이야기와 장남에 대한 황제의 특별한 은총 등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저기 라보란티가 왔어요. 브론스키는 창 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자, 그럼 가시지요. 부인을 모시고 온 늙은 하인이 안으로 들어와서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렸다. 그래서 백작 부인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자, 가십시다. 이젠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브론스키가 말했다. 하녀는 손가방과 강아지를 안고 집사와 짐꾼은 다른 짐을 들었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들이 차에서 막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5, 6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들 곁을 달려갔다. 색다른 빛깔의 모자를 쓴 역장도 달려갔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도 뒤따라 달려가고 있었다. 뭐야? 어디서? 기차에 뛰어들었다고? 튀어대나 봐. 하는 소리가 뛰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왔다. 누이 동생 안나와 팔짱을 끼고 있던 오블론스키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둘 다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 되어 군중을 피하면서 객차 입구에서 발을 멈췄다. 부인들은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오블론스키와 함께 사고가 난 상세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군중의 뒤를 따랐다. 선로 감시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한 때문에 외투를 너무 깊숙이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인지
후진해 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해 치여 죽은 것이었다. 브론스키와 오블론스키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부인들은 집사에게 들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오블론스키와 브론스키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시체를 보았다. 오블론스키는 몹시 괴로운 모양이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안나, 만일 네가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정말 끔찍해 하며 그는 계속 말했다. 아, 백작 부인, 만일 부인께서 보셨더라면 그 사람의 처도 거기에 있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체에 매달려 목 놓아 우는데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 사나이가 혼자서 대가족을 부양해 왔다는데 정말로 끔찍스런 일입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안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브론스키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고 나서 곧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가 되돌아왔을 때 오블론스키는 이미 백작 부인을 상대로 신인 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다만 부인은 아들을 기다리며 초조한 듯 자꾸 입구 쪽으로 돌아다보곤 했다. 자, 이젠 가십시다. 브론스키가 들어오면서 말했다. 그들은 다 같이 밖으로 나갔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와 함께 앞장서서 걷고 카레닌 부인이 오빠와 함께 그 뒤를 따랐다. 역의 출구에 이르렀을 때 뒤쫓아온 역장이 브론스키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우리 조역에게 200루블을 주셨지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누구한테 주시는 건지 분명히 밝혀주실 수 없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요. 하며 브론스키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네가 돈을 주었었나? 오블론스키가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는 누이 동생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훌륭해. 너는 그렇게 생각지 않니? 그럼 백작 부인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안나와 함께 그녀의 몸종을 찾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이 역 밖으로 나왔을 때 브론스키의 마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정말 끔찍스런 죽음이야. 두 동강이 났다잖아. 어떤 신사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그건 눈 깜짝할 사이도 없었을 테니 제일 편한 죽음이야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카레닌 부인은 마차에 올라갔다. 오블론스키는 누이 동생이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간신히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나, 왜 그러니? 마차가 500m 달려갔을 때 그는 물었다. 불길한 조짐이에요 하고 안나가 대답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네가 와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오라버니는 오래전부터 브론스키 씨를 알고 계셨나요? 하고 안나가 물었다. 아, 그래. 한데 실은 말이야. 우린 그가 키티하고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래요? 그럼 이제 오라버니 얘기 좀 해요. 안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서 뭔가 쓸데없는 방해물이라도 쫓아버리려는 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젠 오라버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라버니 편지를 받고 지체 없이 달려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네 손에 달려있다 하고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블론스키는 얘기를 해주었다. 집에 도착하자 오블론스키는 누이 동생을 내려주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고는 그대로 관청으로 마차를 몰았다.